혹시 여러분 집안에 절대로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끼지 말고 나누어라 그렇게 배우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평생을 사람들 곁에서 살아오며 정말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나눈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돈이 새어나가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물건 하나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분들은 노후가 더 평온하고 단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100번, 1000번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이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치를 솔직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이 정도는 줘도 되겠지 하고 넘겼던 물건들 중에 사실은 우리 집에 기둥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둥을 함부로 흔들었을 때 노후의 돈복과 마음의 평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미리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신이 아닙니다. 점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마음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그것을 생활의 언어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듣고 나시면 이래서 그동안 그렇게 마음이 허전했구나, 이래서 돈이 새어나갔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단 한 가지만 다르게 다루셔도 노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특히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주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돈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3가지 안전장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돈복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결론을 솔직하게 남기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에는 집안을 천천히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의 경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노후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평생을 가르치며 또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 곡선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풀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모습, 또 처음에는 어렵게 살던 사람이 노후로 갈수록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모습,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는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어주는가, 어디에 경계를 세우고 어디서 마음을 여는가, 그 모든 태도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벌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평생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버는 방식보다 지키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삶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일하고 움직이면 돈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같은 노력으로도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경제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수많은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큰 결심 이전에 작은 습관이 다르고 그 작은 습관 안에 이미 운의 방향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은 거의 대부분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시작되고 현관에서 시작되고 옷장에서 시작되고 침대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재테크 이전에 우리 집안의 물건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노후의 운이 갈라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년의학연구진이 65세 이상 어르신일 247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고 그 연결의 출발점은 의외로 집안의 정리 습관과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평생 보고 느낀 것이 과학으로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이 정말 많으십니다. 자식들이 다 컸으니 이제 남는 물건은 아낌없이 나눠주자. 그래야 마음이 가볍지. 그 마음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마음 뒤에 한 가지 원칙이 빠지면 결국 그 나눔이 노후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노후의 가장 깊은 뿌리에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권의 책을 풀어내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12가지입니다. 너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과 가장 가까운 물건. 둘째, 날카로운 것과 깨진 것. 셋째, 매일 입에 닿는 그릇. 넷째, 곡식을 담는 그릇. 다섯째, 집의 경계를 지키는 단순한 것. 여섯째, 죽어가는 식물과 시든 꽃. 일곱째, 망가진 인형과 부서진 추억. 여덟째, 우리의 신뢰가 담긴 작은 가죽 물건. 아홉째, 우리의 성취가 담긴 가방과 금고. 열째, 우리가 매일 잠드는 그 자리. 11째, 어쩔 수 없이 나누어야 할 때의 지혜. 12째, 노후의 돈복을 결정하는 사람과 말. 이 12가지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몸과 가장 가까운 물건, 바로 속옷입니다. 어떤 분은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속옷이 무슨 노후의 돈복과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한평생을 사람들과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크게 무너지는 일은 거의 대부분 아주 사소한 허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재난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질 뿐입니다. 그 작은 균열들 중에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이 바로 몸과 가장 가까운 물건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속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며 흘리는 땀, 우리의 체온, 피로,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감정들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이 속옷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위생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몸이 곧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기반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판단이 흔들리면 지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연결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몸과 마음과 돈의 흐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 73이 되신 분인데 평생 검소하게 사신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이상하게도 노후로 접어든 뒤로 자꾸만 돈이 새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큰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달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분의 생활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 어르신께서는 형편이 어렵게 사는 친척이 와서 입던 속옷을 달라고 하면 차마 거절을 못하고 그냥 내어주시곤 했습니다. 본인도 한 번 입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주신 거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속옷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요. 저는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속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어르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어르신 몸에 닿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면 어르신의 무의식 속에서는 내 영역을 함부로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자꾸 쌓입니다. 그 메시지가 쌓이고 쌓이면 어디에서 새어 나오는지도 모르게 돈이 새는 길이 생깁니다.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척에게 속옷 드린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하고 충동적으로 군것질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매일 입는 것은 우리 정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모여 우리의 생활 감각이 되고 그 생활 감각이 결국 우리의 소비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속옷은 누구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라도 손주라도 가까운 친척이라도 입던 속옷은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시장에 가셔서 새 속옷을 사다 드리십시오. 새 속옷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입던 속옷은 어르신의 영역이고 그 영역은 어르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힘. 이 힘이 노후를 지킵니다. 누군가가 어떤 부탁을 해와도 잠깐만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한 울타리입니다. 거절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남을 도울 힘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칙을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몸에 닿는 것은 새 것으로만 주고받는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과 이가 나간 그릇, 그리고 깨진 주방용품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위험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칼을 매일 씁니다. 그릇도 매일 씁니다. 매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물건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칼은 날입니다. 날은 자칫하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저는 칼을 볼 때마다 사람의 말을 함께 떠올립니다. 사람은 칼보다 말로 더 많이 다칩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우리가 조심하듯이 우리의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인간관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방에서 날카로운 칼을 함부로 다루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날카로운 감정과 말은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이 정말 많으십니다. 쓰던 칼인데 아직 멀쩡하니 누가 쓰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시며 자식이나 친척에게 그냥 주시는 분들, 저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멀쩡한 물건을 그냥 버리기에 너무 아까우시지요.
그러나 칼은 다릅니다. 옛 어른들이 칼은 함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칼은 자르는 도구입니다. 자른다는 것은 단지 채소나 고기를 자르는 의미를 넘어 인연을 자른다는 상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가까운 사이에 칼을 그냥 주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그것이 단지 미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에 걸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지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아도 남에게 칼을 그냥 줄 때는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가 그 칼을 쓰다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칼은 가능하면 나누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로 안 쓰는 칼이 있다면 안전하게 신문지에 잘 싸서 따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리고 싶으시다면 작은 동전이라도 함께 주십시오. 옛 어른들이 칼 받을 때는 동전이라도 받아라 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동전이 그냥 받음을 산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인연을 자르는 상징을 인연을 주고받음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지요. 이가 나간 그릇은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은 더 분명합니다. 그릇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을 계속 쓰다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불완전함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은 불편을 그냥 참고, 작은 금을 그냥 넘어가고, 작은 손해를 그냥 견디는 그 습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큰 손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큰 돈을 잃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새는 구멍을 강치해서 생기는 습관적인 손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어르신 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참 검소하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올해 61가 되신 분인데 한평생 정말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댁 식탁을 보니 그릇이 여기저기 이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릇들은 오래 쓰셨으니 한번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아깝지요. 아직 쓸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시 그분들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자꾸 다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가 나간 그릇 하나가 모든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깨진 것을 그냥 두는 태도가 관계에도 돈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깨진 것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줄 압니다. 그러니 두 번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칼은 함부로 나누지 않는다. 정 나누어야 한다면 작은 동전이라도 함께 받는다. 그리고 이가 나간 그릇, 금이 간 그릇은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다. 내 집에서도 오래 붙잡지 않는다. 이것은 운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서가 회복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자연스럽게 돈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노후의 안정과 금전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의외로 부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부엌을 단지 요리하는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부엌은 한 가정의 생존이 모이는 자리이고 가족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쓰는 물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집안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먹고 사는 감각을 붙잡아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매일 입에 닿는 그릇입니다. 밥그릇, 밥통, 그리고 밥솥. 요즘은 이런 물건들도 안 쓰니 가져가세요 하시면서 지인에게 그냥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새 것도 아닌데 아깝다.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신다. 부모님이 쓰시던 것이니 쓰임이 있을 거다. 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이 물건들은 쉽게 넘기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만들어내는 생활의 뿌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곡식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쌀이 그렇고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주식이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 삶을 이어간다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밥을 담는 그릇과 밥을 짓는 도구는 우리 집이 다시 살아갈 힘을 상징합니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건네는 순간 마음의 한쪽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내 생존의 도구를 쉽게 내어줄 만큼 내 기반을 가볍게 여긴다. 그 메시지는 처음엔 작지만 자꾸 반복되면 삶의 감각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늘 손에 남는 것이 없고 마음이 헛헛합니다. 그럴 때 저는 재테크부터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봅니다. 집에서 밥은 제대로 드십니까? 부엌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앉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돈 이야기 하러 왔는데 갑자기 밥 이야기를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평생을 살아오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 돈도 소홀히 합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은 특히 그렇습니다. 밥그릇은 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그릇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그냥 주는 행위는 단순한 물건 나눔이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온 리듬을 통째로 넘기는 일과 비슷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새 그릇을 사서 선물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새 것은 새로운 시작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쓰시던 그릇에는 어르신의 생활력에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 집이 한때 잘 풀리던 시절에 쓰던 그릇이라면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릇이 좋다고 하면서 받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그릇은 그 그릇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그릇을 쓰며 살아오신 어르신의 생활이 좋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남에게 통째로 주는 것보다 그 생활의 태도를 전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솥은 집안의 중심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밥솥이 한번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집안의 리듬이 깨집니다. 아침이 깨지고 저녁이 깨지고 가족의 시간이 깨집니다. 밥솥을 통해 매일 아침과 저녁이 정리되고 가족이 먹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건을 남에게 그냥 주는 것은 집안의 시간과 질서를 함께 넘기는 상징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상징의 힘입니다. 인간은 상징에 의해 움직입니다. 결혼 반지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약속의 상징이듯이 밥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가정의 리듬과 생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원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매일 입에 닿는 그릇은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차라리 새 것으로 준다. 어르신께서 쓰시던 것은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자리에 그대로 두십시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곡식을 담는 그릇, 즉 쌀통과 저장 용기입니다. 이 부분을 듣고 어떤 분은 의아하실지도 모릅니다. 쌀통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저 쌀을 담는 통일 뿐인데. 그러나 잘 들어주십시오. 쌀통은 단순한 통이 아닙니다. 쌀통은 내일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집에 내일 먹을 쌀이 있다는 것은 내일도 우리 식구가 무사하다는 가장 깊은 안정의 상징입니다. 이 안정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쌀통이 그저 비어 있어도 별 생각이 없고 쌀통을 누군가에게 그냥 줘도 마음에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쌀통이 비어 있는 집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헛헛합니다. 그 헛헛함은 결국 충동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관계에서 쓸데없는 지출을 만들기도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감정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작은 거의 대부분 마음의 불안에서 옵니다. 제가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살이 되신 어르신이셨는데 노후 자금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습니다. 그분의 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부엌의 쌀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쌀통 안에 쌀이 거의 없었고 쌀통 자체도 뚜껑이 헐거워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쌀은 늘 이렇게 조금만 두고 사십니까? 그분은 못쓰게 하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봤자 늙은 부부 둘이 다 못 먹어서 그냥 그때그때 사다 먹어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쌀통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늘 어느 정도의 쌀이 차 있도록 채워두시라고, 너무 많은 쌀을 사두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쌀통이 늘 어느 정도 차 있는 그 모습이 어르신의 마음에 내일은 무사하다는 안정을 매일 새겨줍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시키신 대로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충동적으로 사던 군것질이 줄었습니다. 그게 정말 그것 때문입니까?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쌀통의 기적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매일 보시는 풍경이 어르신 마음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저장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통, 장단지, 곡식통,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집안의 저장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저장이 있다는 것은 곧 내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장 용기들도 함부로 남에게 넘기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특히 그 저장 용기에 오랫동안 우리 집에 김치가 담겼고 우리 집에 장이 담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 시간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 시간을 함부로 넘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네 번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곡식을 담는 그릇과 저장 용기는 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비어 있어도 새 것이라야 하고 가득해도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부로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만약 정말로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새 통을 사서 선물해 드리십시오. 새 통에 어르신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라고 물으실 만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노후의 안정과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흔한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뼈대를 이룹니다.
밥이 그렇고 물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금을 신비한 물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소금이 왜 오랫동안 집안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소금 같은 단순한 것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인간의 생활과 심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해주지만 동시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금은 살리는 역할과 지키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돈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더하는 능력보다 썩지 않게 지키는 능력이라는 사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저장의 기술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오래 보존하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 소금은 생존의 상징이었고 생존이 곧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집안에 저장할 것이 있고 그 저장이 안전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판단이 맑아지면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재정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왜 옛 어른들은 소금을 남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금은 집안의 경계를 지키는 물건이었습니다. 문턱은 집의 경계이고 현관은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경계가 흐트러지면 집은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흐트러지면 관계에서 휘둘리고 감정에서 휘둘리고 결국 돈에서도 휘둘립니다. 옛 어른들이 소금을 자주 두는 곳이 현관 근처라고 하신 데에는 그런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경계를 세우라는 생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을 상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74이 되신 어르신이셨는데 자꾸 돈이 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버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늘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작은 지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재무표부터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부터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집에 들어오시면 신발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현관에 쌓인 잡동사니는 없습니까? 부엌의 소금은 어디에 두십니까? 그분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그런 게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마음의 출입도 어수선해집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지출도 어수선해집니다. 그분은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매일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두는 행동을 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충동적으로 사던 작은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소금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리의 습관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결국 돈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이 불안하시고 돈이 흔들리실 때 소금을 타인에게 쉽게 나누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단지 조미료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는 상징이자 생활의 경계를 세우는 표지입니다. 어르신이 흔들리실 때는 먼저 어르신의 경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경계가 세워진 다음에 남을 돕는 나눔이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흔들리면서 나누는 것은 상대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더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소금을 담아두던 항아리나 단지도 함부로 넘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건 그냥 그릇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집안의 잡스러운 기운을 막고 음식의 맛을 지키고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담아온 그릇은 일종의 집안의 습관이 축적된 그릇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특정한 목적으로 오래 쓰면 그 물건은 그 목적의 상징이 됩니다. 상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상징을 가볍게 넘기는 것은 마음의 기둥을 가볍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소금은 새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옛 어른들이 소금을 주기적으로 갈아두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은 습기를 먹고 변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탁하면 소금도 빨리 눅눅해집니다. 이 말이 신비롭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습기 관리가 안 되고 환기가 잘 안 되며 결국 생활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집니다. 그 흐트러짐이 소금에서 먼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 소금을 갈아두는 행위는 단지 소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언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집의 경계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새롭게 한다. 소금을 갈아두는 것에서 시작해 현관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씩 자신의 영역을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노후의 돈복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첫 다섯 가지입니다. 잠시 한숨 돌리시며 정리해 보시지요. 첫째, 몸과 가장 가까운 속옷은 누구에게도 입던 채로 주지 않는다. 새 것으로만 주고받는다. 둘째, 칼과 이 나간 그릇 깨진 주방용품은 함부로 나누지 말고 안전하게 정리한다. 셋째, 매일 입에 닿는 밥그릇과 밥솥은 집안의 리듬이니 쉽게 넘기지 않는다. 넷째, 곡식을 담는 쌀통과 저장 용기는 늘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 다섯째, 집의 경계를 지키는 소금은 자주 새 것으로 갈아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더더욱 함부로 나누지 않는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 들으시기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오신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글로 배운 분들이 아니어도 삶의 이치를 손끝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지켜오신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한 가족의 노후를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는 주로 우리가 매일 만지는 일상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음 다섯 가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추억, 우리의 성취, 그리고 우리의 휴식과 직접 연결된 더 깊은 영역의 물건들입니다. 시든 식물과 죽은 꽃, 망가진 인형, 우리의 신뢰가 담긴 지갑, 우리의 성취가 담긴 가방과 금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잠드는 침대까지 이 영역들은 첫 다섯 가지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자, 잠깐 한숨 돌리신 다음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시 첫 다섯 가지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평생을 살아오며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사례 몇 가지를 더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원칙들이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시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은 63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우신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노후가 자꾸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평생 정이 많으신 분이셔서 이웃이나 친척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 하셨습니다. 입던 옷도 그냥 주시고, 쓰던 그릇도 그냥 주시고, 김치도 한 통 한 통 다 나누어 드리셨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분 댁의 부엌은 늘 비어 있었고 옷장도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거의 안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먼저 단단하셔야 진짜로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생기십니다. 어르신께서 흔들리고 계시면 어르신의 도움도 결국 흔들립니다.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께서는 한 가지 작은 원칙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해도 일단 하루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작은 한 가지 원칙이 그분의 노후를 정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신기합니다. 거절을 잘하게 되니 사람들이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고 충동적인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과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은 69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살림을 잘하셔서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릇 좋은 집안의 어르신으로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한 번은 큰 이사를 하시면서 그릇장을 정리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오래된 그릇들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중에는 이가 살짝 나간 그릇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하게 친척들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누구는 좋은 그릇을 받았고 누구는 깨진 그릇을 받았다는 그런 작은 비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후에 정말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차라리 깨진 것은 제가 처리하고 좋은 것만 골라 정성스럽게 드릴 걸 그랬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깨진 것을 그냥 넘기는 것은 단순한 물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깨진 것은 어르신 손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르신을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부엌의 그릇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의 부엌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떤 부엌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부엌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어수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그릇의 가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정말 확실히 봤습니다. 비싼 그릇이 가득해도 마음이 어수선한 부엌이 있고 평범한 그릇 몇 개라도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이 평온한 부엌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릇이 자기 자리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르신의 손길이 매일
그 자리를 다듬고 계시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엌에 그릇을 자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그릇을 오래 쓰시면서 그 그릇과 친해지시는 그 시간이 사실은 어르신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새 그릇을 자꾸 사신다고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그릇을 오래 쓰시는 그 정성이 어르신의 노후를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 한 분은 결혼하실 때 시어머님께 받으신 밥그릇 한 세트를 거의 40년을 쓰고 계셨습니다. 색이 약간 바래기는 했지만 깨진 곳 하나 없이 정성스럽게 쓰고 계셨지요. 저는 그 그릇을 보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릇 하나를 40년 가까이 정성스럽게 쓰시는 그 마음이 그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든 진짜 비결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쌀통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쌀독에는 늘 한 줌의 쌀을 남겨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미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쌀독에 한 줌의 쌀이 늘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집은 늘 내일이 있다는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매일 어르신의 무의식에 새겨지면 어르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안정된 마음은 충동적인 결정을 줄여줍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줄어들면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인 작은 새는 구멍들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지켜오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노후 재테크라고 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쌀독에 한 줌의 쌀을 늘 남겨두는 그 단순한 습관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니 어르신, 오늘부터라도 쌀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너무 비어있지는 않은가? 너무 어수선하지는 않은가? 뚜껑이 잘 닫히고 있는가? 이 작은 점검이 어르신의 노후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소금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정확히 소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라는 말이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부엌에서 늘 사용하시는 소금은 그릇이 잘 닫히는 단지에 담아 어두운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단지를 비우시고 깨끗이 씻으신 다음 새 소금을 채우십시오.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단지를 닫고 새 소금으로 갈아두는 그 작은 행위, 그 행위가 어르신 마음에 매달 한 번씩 내 집을 새롭게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새겨줍니다. 이 다짐이 매달 쌓이면 1년 후 어르신의 생활 감각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 어르신의 집에 방문해서 오래 머무르거나 어르신께서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 일을 겪으신 다음에는 소금을 한 번 더 갈아 두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어르신 마음의 정리입니다. 무거운 일이 있으셨다면 그 무게를 손끝으로 내려놓으시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갈아두시는 그 행위가 그 의식이 됩니다. 행위가 마음을 정리하고 정리된 마음이 새로운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르신의 노후 돈복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첫 5가지는 주로 일상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는 것들, 우리 몸과 가까운 것들이었지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음 5가지는 우리의 마음, 추억, 성취, 그리고 휴식과 더 깊이 연결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첫 5가지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어르신의 정체성과도 직접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는 죽어가는 식물과 시든 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시면서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 있는 물건과 망가진 물건. 이 말이 다소 거칠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러 이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실제로는 돈이 없음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됨이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마음이 정체되고, 마음이 정체되면 생활이 정체되며, 생활이 정체되면 결국 돈도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된 돈은 새로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물건과 추억이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집이 비어 있다가 살면서 차츰 채워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담이 커지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치우기 싫어서, 버리기 싫어서, 정리하기 싫어서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물건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밀어둔 마음이 됩니다. 밀어둔 마음은 매일 조금씩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죽어있는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조화, 말린 꽃, 시든 식물, 그리고 죽은 식물입니다. 꽃은 원래 살아있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꽃이지요. 그런데 죽은 꽃을 오래 두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장식인데 뭐 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식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분위기를 들이마십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시든 식물이라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집은 생기가 줄었다. 그 메시지는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을 무겁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생활의 리듬을 느리게 만듭니다. 제가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1가 되신 어르신이셨는데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부부 둘이 사시는 댁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한쪽 구석에 큰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잎이 거의 다 갈색으로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이 화분은 언제부터 이 모습이었습니까? 그분은 멋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1년 됐네요. 자꾸 죽어가는데 차마 버리기는 그래서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화분이 보이는 자리에 매일 앉으시면 어르신의 마음도 매일 조금씩 그 화분과 같은 색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정말 그 화분을 정리하시고 작은 새 화분 하나를 들이셨답니다. 그리고 그 화분에 매일 물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신기합니다. 그 화분을 바꾸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짧아진 느낌입니다. 식사 양도 늘었고 부부 사이 대화도 늘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화분의 기적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매일 살아있는 것을 돌보시는 그 행위가 어르신의 삶 자체를 다시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일이 곧 자기 삶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노후의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시든 식물 죽은 꽃은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큰 죄책감을 만들고 더 큰 무기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키워오신 식물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정말 오랫동안 길러오신 식물은 어르신 집의 리듬과 함께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넘기시면 마음이 헛헛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헛헛함은 위험합니다. 그 헛헛함이 커지면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거나 필요 없는 소비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그러니 만약 식물을 정말로 나누어야 하신다면 최소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깨끗이 돌보아 주시고 햇빛을 충분히 쬐게 해주시고 잘 살아라 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작은 교환을 하십시오. 작은 화분을 보내시면서 작은 과일이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받으십시오. 그 교환이 어르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 6번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죽어 있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시든 것을 빠르게 정리하고 살아있는 것을 매일 돌본다. 그리고 키우던 식물을 나누어야 할 때는 작은 의식과 작은 교환을 잊지 않는다. 자, 그럼 7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는 망가진 인형과 부서진 추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형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인형을 신비한 물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형은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의 형태를 닮은 물건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물건에는 감정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인형이 훼손된 모습으로 오래 방치되면 보는 사람의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묻어있는 인형이거나 자식들이 어릴 적 함께 놀던 인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추억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추억을 보존하는 방식은 인형의 부서진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고 마음속의 기억으로 충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고맙다. 그리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보내는 그 행위가 사람의 마음을 정말 가볍게 만듭니다. 가벼운 마음은 단단한 생활을 만듭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어르신은 77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곰 인형을 안방 옷장 위에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천 일부가 찢어진 채로 거의 4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꾸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새벽에 자주 깨신다는 겁니다. 저는 안방을 둘러보다가 그 곰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저 인형은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어르신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 막내가 5살 때부터니까 한 40년 됐네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어르신, 그 인형이 어르신 곁을 지켜준 시간이 정말 고마운 시간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 인형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생각하신 끝에 정말로 그 인형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가족 사진 액자를 놓으셨습니다. 며칠 뒤에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날 밤부터 잠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진 물건과 감정의 끈이 묶여 있습니다. 그 끈을 정성스럽게 풀어주는 행위가 노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망가진 물건은 인형뿐만이 아닙니다. 금이 간 액자, 부서진 우산, 고장난 시계, 손잡이가 부러진 가방, 잘 닫히지 않는 서랍. 어르신들은 이런 물건을 그냥 두십니다. 아직 쓸만해. 언젠가 고치지. 그러나 그 언젠가는 거의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매번 어르신께 작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잘 닫히지 않는 서랍을 밀어 놓으실 때마다, 고장난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잘 안 켜질 때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짜증을 저장합니다. 그 짜증이 쌓이면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날카로워지고 돈을 다루는 판단도 거칠어집니다. 저는 노후의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편이 사라지는 것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편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 7번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망가진 것은 고치거나 정성스럽게 보낸다. 추억은 사진과 마음속에 보관하고 부서진 형태로 곁에 두지 않는다. 자, 이제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는 우리의 신뢰가 담긴 작은 가죽 물건,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지 돈을 넣는 물건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갑은 어르신의 생활에 신뢰를 넣는 물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분증, 카드, 영수증, 때로는 가족 사진까지 지갑은 한 사람의 일상을 통째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르신, 제가 가장 잘 되던 시절에 쓰던 지갑을 자식에게 주면 그 기운이 자식한테도 갈 것 같아서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좋게 봅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살며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운이나 기운은 물건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르신이 잘 되시던 시절의 지갑을 자식에게 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갑을 주신 뒤에 어르신 마음에 생기는 헛헛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헛헛함은 작은 소비로 메우려 하고 작은 소비가 쌓이면 결국 노후의 불안이 됩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은 65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시며 큰 돈도 만져보시고 어려운 시기도 겪어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특히 한 지갑을 오랫동안 쓰셨습니다. 사업이 가장 잘 되시던 시절 부인이 선물해 주신 지갑이라 어르신께는 정말 의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그 지갑을 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의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는 거였지요. 어르신께서는 망설이시다가 결국 그 지갑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허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였는지 작은 군것질이며 충동 구매가 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어르신께서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갑을 다시 받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께 새 지갑 하나를 사드리시지요. 그리고 그 안에 어르신의 새로운 다짐을 담으십시오.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새 지갑을 쓰시기 시작한 뒤로 마음의 헛헛함이 사라졌고 충동 구매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지갑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새 지갑을 선물하십시오. 새 것은
새로운 시작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쓰시던 지갑은 어르신 인생의 한 구간을 통째로 품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것은 기념으로 잘 간직하시거나 정성스럽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일도 함부로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갑은 어르신의 생활에 리듬과 신뢰가 쌓이는 곳입니다. 너무 자주 바꾸시면 그 신뢰가 자리 잡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한 지갑을 두어 해 잘 쓰시고 정말 바꾸실 때가 되면 정성스럽게 새 것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8번째 원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갑은 새 것으로만 선물하고 쓰시던 지갑은 어르신의 삶의 한 구간으로 잘 간직한다. 자, 그럼 9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는 우리의 성취가 담긴 가방과 우리의 안전이 담긴 금고입니다. 가방은 지갑보다 더 큽니다. 더 크다는 것은 단지 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방은 어르신의 삶의 영역을 담는 그릇입니다. 서류를 넣고 약을 넣고 우산을 넣고 때로는 가장 아끼는 물건을 넣습니다. 즉 가방은 어르신의 생활의 범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한참 번성하시던 시절의 가방을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로 넘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꼭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어르신, 그때부터 이상하게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저는 그 원인을 가방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람의 심리를 분명히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들고 다니며 어르신의 성취와 책임을 품어 온 가방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 어르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정리가 아니라 이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삶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내 성취의 그릇을 먼저 내어준 듯한 그 미묘한 느낌.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은 65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자식 셋을 다 키워내신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잘 되던 시절에 늘 들고 다니시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가방을 보고는 어머니 그 가방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답니다. 어르신께서는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 그 가방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하게 가게 매상이 줄었고 어르신 마음도 자꾸 허전했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가방을 다시 받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께 새 가방 하나를 사 드리십시오. 어르신의 새로운 시간을 담을 새 가방,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가방을 들고 가게에 나가신 첫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새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고라도 상태가 좋다고 해서 어르신이 쓰시던 것을 성공의 상징처럼 주시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금고입니다. 금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금고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상징입니다. 누구나 금고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금고를 남에게 주시는 그 순간 어르신의 무의식은 내가 지키던 안전을 함께 넘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생활의 경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구미에 사시는 조병철 어르신은 69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정년 퇴직을 하신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업 초기에 쓰시던 금고를 친한 후배에게 그냥 주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하게 새로 시작하신 사업이 자꾸 막혔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후배를 돕고 싶으시다면 쓰시던 금고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배가 새 금고를 살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보태주시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 안에는 후배가 스스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존감이 들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주는 사람도 마음의 경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9번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가방과 금고처럼 어르신의 성취와 안전을 담은 물건은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